참 깊고도 좋은 계절, 가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아유 스님 반갑습니다. 예.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그죠? 예. 그때는 너무 더웠는데 너무 예쁜데요. 지금 단풍이 절정인가요? 그렇죠. 지금 아주 통도사의 가을.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두고 온 속세를 순식간에 까맣게 잊을 정도입니다. 여기 저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 바위에 저희 나가 보면 네, 네, 네. 늦은 가을 독특한 거 만추 같아요.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을. 그래서 오히려 본 모습이 드러나는 계절이기도 하죠. 지난 여름 저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무작정 정진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청춘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풀어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 가을 다시 스님을 찾았습니다. 역시 고민 많은 사바세계 중생들을 이끌고 말입니다. 과연 스님은 우리들의 가볍지 않은 고민을 풀고 해탈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세상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한 바로 그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방법을 스님과 제가 제시해야 되겠죠? 지금은 뭐를 했으면 좋냐면 이분들 입에서 직접 큰 고민의 줄거리 그런 거를 스님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법력으로 딱 잡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한 분씩 직접 육성으로 이름은 박혜정이고요. 네. 나이는 40세. 그리고 애 둘이 있고요. 직장 생활 하는데요. 평범한 주부였던 박혜정 씨. 남편과 두 아이. 그야말로 단란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재미도 있었지만 공허함도 있었다는군요. 많은 주부들이 갖는 그런 공허함이었겠죠.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군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육 심리를 선택해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수업 다니는 내내 한 6년 뭐 이상 이렇게 걸렸고 그 이후에 마치고 뭐 논문하는 기간이 한 3, 4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9년 이상 돼서 작년에 이제 학위를 마무리했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부의 길을 박차고 나와 박사가 되신 거니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어쨌거나 성공한 인생, 무슨 고민일까요? 그래서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 강의를 하고 강의 준비를 하고 또 마치고 나올 때 그런 기쁜 마음 이런 것들도 참 좋은데 그 마음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그런 약간의 공허함이 있거든요. 이런 또 공허함을 느꼈다는군요. 대학 교수님의 이 고민, 배부른 고민 같은데요. 그렇다면 혜정 씨는 왜 그렇게 공부에 매달렸을까요? 어차피 공허해지는데 말입니다. 이제 어떤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그 시점에서 조금 더 나은 뭔가를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인정. 그런가 봐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인정 못 받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스님 이분은 저 현직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배워야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저 신청으로 왔을 때 좀 당혹스러웠던 게 제자들도 볼 수 있고 동료 교수들도 볼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사회라는 데가 굉장히 험담을 많이 하는 사회라 여기 딱 나와서 여기서 좀 걱정도 되고 그거도 많이 걱정돼요.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래요. 그 남의 지식 가지고 쌓은 거는 있다는 다 모래성인 거 아시지? 내 고민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항상 다른 데 존재를 해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내게 아니라.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미 거기에 물을 탔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물을 이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것이 헛것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올 용기가 있었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문제를 보는 순간 해결 딱 돼버리죠. 그거 아십니까? 이게 문제구나 하는 순간 해결이 돼버려요. 문제라는 것은 원래 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 문제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사실 그건 문제 아니거든요. 스님 얘기로는 지금 떠든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가 내가 삶에서. 어떤 고민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그 실마리는 그걸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짜 고민인 것 같다라는 스님 느낌이 드신 거야. 제가 너무 정면으로 들이밀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존선이고요. 제가 여기 사연 신청하게 된 이유는 올해부터 물론 예전부터도 많이 힘들긴 했지만요. 올해부터 정말 너무 심각하게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경제적으로요. 그래서 제 앞날에 대한 미래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사연 신청을 보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20살에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딸이 지금 대학생 2명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딸인데 대학생 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2살이요. 네. 스님은 자제분 없으시잖아요.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근데 제가 24살 되던 해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떠났어요. 그때 제 딸이, 그러니까 막내가 생후 1개월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생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좀 제가 공부를 좀 해서 뭔가 좀 전문적인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힘들지만 공부를 하고 지금껏 이제 좀 일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쪽 일은 존선 씨는 일러스트라고 하는군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 것이죠. 일러스트를 기본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산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제우산 디자이너가 국내 1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고 해서 좀 알려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나아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산이란 작업이 봄, 여름에만 되게 잘 되고요. 나머지 계절에는 거의 안 돼요. 도대체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행복도 아니고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또. 끝까지 가고 싶어요, 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고민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근데 내가 경제적인 문제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돈을 잘 벌었을 때를 생각해봤을 때요. 돈 때문에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남들한테 능력을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근데 그게 지금 돈 문제잖아요. 남이 많이 사줘야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있는데 잘난 척 하고 싶은 거라. 예. 아니, 저는 뽐을 내고 싶은 거예요. 전 스님 이게 들으면서 막 그 생각이 들어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근데 스님의 해법이 충격적입니다. 시집 가고 싶은 생각은 아니요, 전혀 없어요. 아니면 그럼 혼자 살아야 된다는 느낌인데 네. 그럼 혼자 사는데 이제 좀 고상틱하게 살고 싶은 거야. 자기 영역을 딱 가지면서. 그것도 있고 저 미래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혼자 있다라는 거. 아니요, 그런 무서움은 없는데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하면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렇지. 그러니까 더 무슨 말이냐면 의지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라는 것은 이제 존재적으로 이미 딱 구성이 딱 돼버렸단 말씀이죠.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막일을 못해. 막말로 얘기해서. 우산 특별히 이게 우산이 상품성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여기서 무슨 경제적인 부와 명예를 찾아요? 예술? 개뿔 안 나오지. 차라리 옷에 하는 게 단가가 더 싸고 더 많이 팔리는데 그걸 왜 해? 당근 아닙니까?
그 당연한 얘기거든요. 우산은 그 장식용 그죠? 쓸데가 없어. 그 고급 우산을 주고 누가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물에 지워지지 않는 페인팅을 쓰려면 단가가 또 몇 배지 3배야. 그 누가 거기 그 답을 들고 나옵니까? 그 우산 뽐내려고 나오는 거지. 새로운 영역인 것은 좋긴 하지만은 전혀 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한 거예요, 이미. 예, 예. 거기서 독보적이라는 말은 이 우산 하면은 보살님 얼굴 딱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없지, 그 공백기는. 이게 끝까지 그 가려고 한다면은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다른 수가 없어. 아니면 포기하려면 지금 딱 포기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딱 전환시켜야 되니까. 트렌드를 못 한 거야, 지금은. 그 흐름에서. 저 무슨 경영 진단도 하세요, 스님? 뭐 트렌드 뭐 전문 용어들이 막 단가서부터. 우산이라는 게요, 원래 이제 해보셨어요? 알죠? 그 일본에서가 유행을 해요, 그 우산은. 왜냐면 일본은 우기라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기라는 문화를 싫어해. 아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존선 씨 고민의 실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가 사람들 상담할 때 보면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 지금도 얘기도 보면은 사실은 남편이 일찍 죽고 아이 힘들게 키웠을 것 같고, 사업 얘기도 있고 예술가의 얘기도 있고 인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 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너무 많잖아. 되게 이렇게 많으면 다 거짓말이더라고. 사람들이 되게 가짜 문제를 만들어놔. 그래서 더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사업 얘기로 갔다가 딸 얘기나 가족 얘기는 싹 사라들었고, 또 타인에 대한 인정인데 가족 내부에 대한 얘기는 또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조금씩 그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남으셨어요. 스님한테 한번. 다음은 올해 40의 회연 씨입니다. 저는 나이가 올해 40이 됐어요. 근데 결혼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제가 대학원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39대까지는 사실은 그냥 막 이렇게 즐겁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은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40이 되니까 약간 좀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너무 사람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돈, 뭐 명예 이런 거에 너무 그거 안 좋아하는겨? 좋아는 하는데, 그래서 돈을 추구를 해봤었어요.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제가 원하는 막 목표가 있어가지고 이뤘을 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응. 나는 무엇인가를 알면 행복할 것 같은 게. 근데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요, 답은 있어요. 그래요? 네, 답은 나는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가 더 네. 행복하게 만들고 돈도 억바이 많으면 행복하게 만들 조건은 될 겁니다. 행복. 나는 돈을 억바이 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나름대로는 제가 계속 현존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내 진짜 행복한 거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저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이제 특히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들이, 주변 얘기는 빼고. 주변 얘긴 빼고? 주변은 안 중요하고. 회연 씨 역시 대학원으로 진학했답니다. 그런데 그 대학원 공부도 뭔가를 못 채워졌다는군요. 즐겁지도 않았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계속 즐거움이나 행복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 된다, 현존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게. 공부가 시작이 아주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뭐 학위를 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학위를 따고 이제 상담소를 하거나 이제 상담실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제 나름의 장사 안 되겠네요. 돈이 되는 직업은 아니죠. 일단 장사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을 확대를 시키겠네. 또 장사 안 되기 때문에.
문어발식 경영을 해가지고 이 영역, 저 영역, 요 영역 다 붙일 거고. 그거하고 이제 그 내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민, 그 인간으로서 가지는 고민하고 좀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도 들어와지고 저 문제도 들어와지고 혹시 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해결은 안 되죠.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은 고정적이고 일상적인 방향이에요. 거기서 한 발 나가는 거거든요. 약간의 변화 아니면 위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위의 변화 이런 게.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져 버리면 모든 고민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고민들은 제가 딱 들었던 느낌이 이런 거예요. 제대로 안 해봤구나, 하나도. 그냥 바깥에서 무서워하고 있구나. 깨작깨작 가는구나. 어쩌면 그래서 그게 고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더 이렇게 더 들어가서 더 고민하고, 그 어쩌면은 저 끝날 때쯤에 돼서, 자기 앞에 이게 덜어내야 될, 치워야 될 돌멩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것만 보면은 사실은 자유로워져요. 그냥 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쩌면 지금 여기 해탈 프로젝트에 왔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와 나갈 때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민이란 정말 무엇인가? 내 고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고민하는가? 혹시 벗어날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하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뭔가를 제대로 봐야 하는데. 여기에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거. 어쨌건 40대의 이 세 여성 둥그니까 이거 제목이 꽤 가까워졌군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애주가세요. 항상 술을 드시고 이렇게 만땅이라도 취하셔서 항상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술고래를 의미하는 고래 그려놓고 술고래였던 아버지 이야기까지 쉽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들도 다 꺼내놓는군요. 이거. 멋지다.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 처음 만나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은 관계. 이렇게 이들은 또 하나의 관계를 맺었는데요. 어쩌면 이 관계 속에 모든 해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평등한 무게, 고민. 바로 그 관계 때문에 고민이란 괴물이 탄생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마에 정배를 하시고 이렇게 꽂으시고 이렇게 딱 하고 물러나서 자기 자리로 갔는데 고민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한 번이라도 벗어나고 이겨보려고 시작한 해탈 프로젝트. 정진 스님은 이 중생들에게 절을 시킵니다. 절. 자신을 가장 낮추는 육체적 행위. 저 자신을 보라고 절이라고 하던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드러내기가 겁이 나죠. 그럴 때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진실한 길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누가 보지 않고 내 비밀을 간직하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게 절, 기도 이런 거니까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절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전날 밤 저는 이미 이들에게 몇 가지 당부와 충고를 해두었습니다. 네 먹고 너 누구냐고. 혜정 씨는 저한테 배역을 얘기해요. 자기 얼굴은 얘기 안 하고. 자기 얼굴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 얘기? 혜정 씨에 대한 이야기, 배역 말고. 저는 오늘 누구의 부인으로 혜정 씨를 보는 게 아니고 어머니로 어느 학교 교수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혜정 씨라는 사람으로. 그런 거 다 지우고서 혜정 씨를 저한테 하나만 보여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뭘 할 말이 없어요. 혜정 씨 누군지 몰라요, 본인이. 배역으로 계속 이동하고 계세요, 지금. 그 중에 혜정 씨는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그 속에서. 다른 걸로 계속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군지 다 모르는 오리무중 상태에 빠지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 당연히 자기를 사랑할 수 없죠. 의외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수많은 자신의 모습 중에서 어떤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기 때문이기도 하죠. 40대 미혼의 대학원생 혜연 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혜연 씨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림자 없는 나무가 생길이라고. 우리가 한 나무를 딱 큰 나무를 좋아하면 그림자도 좋아해야 돼요. 내 집을 가릴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림자는 없애려고 그래. 나무가 좋으면 그림자도 좋은 거예요. 막 머릿속에서는 발버둥을 쳐. 근데 몸으로는 못 쫓아가요. 그 괴리가 굉장히 클 것 같고, 혜연 씨 같은 경우 머릿속에서 못 쫓아가니 몸을 대학원이라는데 사준이 이런 관념적인 것 쪽으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할 때는 몸이 움직여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행동에 있어요. 머리에 있지 않아요, 절대. 자기 행동은 알아요. 전체 우리는 그걸 삶이라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삶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혜연 씨도. 그런데 그 못 사는 모습을 끌어안지는 못해요, 자기 자신을.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고 온몸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괴리가 있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살아야 된다고. 이 세상은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안 돼. 우리의 내면과 나의 상태는요, 이 세상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증명해 보여주세요. 남을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여줘요. 나를 사랑하는지.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두 딸을 키워낸 젊은 엄마 존선 씨. 그 삶이 어땠는지 짐작되고도 남는데요. 숱한 어려움, 두 딸을 보며 견뎌냈겠죠. 좋아하는 작품 활동. 위안은 됐겠지만 해결책은 되지 못했겠죠. 존선 씨,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할 거를 새로 찾는다던가 아니면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지금 삶이 좋다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나를 누가 아껴주거나 내가 아끼는 게 있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뭐든지 손을 딱 놓게 되는 순간은 그게 둘 다가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관계 이야기를 했죠. 어쩌면 고민은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건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보무도 당당한 정진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통도사 19암자 중에서 가을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는 극락암 선원입니다. 우리가 여길 찾은 것은 물론 풍광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정진 스님과 함께 40대 세 여성이 몸을 가다듬었습니다. 자신과 만나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관계.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 아닐런지요. 도대체 나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에 나 때문에 고민하고 나를 위해 고민하고 나와 더불어 고민하고 있는 걸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자신과 만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겹고도 힘겨운 시간이 지난 다음 정진 스님의 말씀. 아이들 버리고서라도 결혼을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되고 됩니다. 네. 그 소위 말해서 보험이잖아. 서로가 서로에 딱 걸어맸기 때문에 방향은 헤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묶여지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묶여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느닷없이 결혼을 하라는 정진 스님. 사실은 결혼 이상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겠죠? 강 박사님은 저한테 사랑을 하라고 하셨고 스님은 결혼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 이런 거는 결혼을 통해서 좀 더 안정을 취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이제 다 이렇게 포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정말, 예, 제 고민의 정말 원인이 사랑이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분명 좋아서 선택한 일이었지만.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구나. 박사님은 철학 박사님이시니까 정말로 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정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스님은 스님이시니까 정말 스님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게 두 개 다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면만 보면은 솔직히 좀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스님께서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외의 소득을 좀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말씀, 아직은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이제 우리는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와도 인연이 깊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야단치셨잖아요. 그 무문관 가지고 책을 썼는데 무문관을 몇 곳이나 돌아봤냐고. 그 사실은 이게 뭐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잘. 그 제가 이제 저 무문관 책 쓰면서 그 책 제목이 그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인데 그 앞에 사실 그것도 있잖아요. 계단을 밟지 말고 현해철수라고. 그래서 그 벼랑에다 손을 떼어야 된다. 막. 그래서 사실은 그거 쓰면서 취지는 사실 어디에 있거나 당당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여기 무문관에 넣으면은 이게 자기가 당당한지 안 당당한지가 확 드러나잖아요. 여름에는 예. 석 달, 겨울에는 5달. 무문관은 스님들께서 그야말로 용맹하게 정진하는 곳. 일반인들에게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는 곳입니다. 거꾸로 매달리기도 안 있다 오겠나? 나 그래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안 그래. 한 이제 보름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다. 처음에 한 보름 동안은 이를테면 이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됐다 하는 의욕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걸 생각하면 미천이 든든하니까 한 보름은 금방 지나가 버려. 내가 이제 어떻게 무문관에 이제 들어가는 이유, 그건 당연히 뭐 내가 한번 뭐 대도 성취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고가 있으면 뭐가 오히려 시간이 이제 금방 지나가는데 한 10일 넘어보면 매일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사고도 그렇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뭐 해도 매 그 어떤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그게 벗어나지를 않는다고. 그럼 지엽 없잖아요. 지엽 딱 한 놈이 또 아다리 돼버려. 그거는 약이 없어 뭐. 지엽 딱 하는 그게 아다리 되면. 그럼 뭐 밥맛도 없고. 그러면 또 뭐 한숨 자고 나도 맨 그 시간이고 뭐 뭐든 깝깝한 게 아니지. 미천이 다 떨어져 뭐.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공부라. 또 그것도 도고. 저 스님이 저 무문관 그 방 안을 소개시켜 줬는데 뭐 저는 뭐 글로 많이 보고 글을 많이 잘 읽는 사람이니까 딱 보니까 받은 느낌이 들어갈 땐 작은 방인데 한 10여일 지나면 우주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외롭고 갑갑하고 똑같고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저기서 견디면 진짜 우주만하게 커져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자기 혼자 한번 있어봐야 무엇이 좀 색다른 맛이 있지. 여럿이 있는 거하고 또 혼자 있는 거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야. 저기 좀 무문관에 딱 이제 요 세 분이 잠시라도 좀 경험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딱 문을 들어가면 이제 스님이 문을 잠그잖아요. 그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준비의 마음 자세, 최소한의 자세. 만약에 굳이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비운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을 짓는 행위.
마음 비운다 하는 자체가. 그래 혼자 있다 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답이라 하는 큰뭐 어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라요. 답이라 하는 자체는 본인 스스로 그만큼 좀 물러서면 답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앉아가지고 이상하다고 저저하다고 스님은 너무 자기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가지고 놀면 돼. 가지고 놀면은 이제 따라가면 이제 안 된다고. 이들을 무문간 방 안으로 몰아넣기로 했습니다. 비록 하룻밤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을 제대로 한번 바라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 이들에게 이 특별한 하룻밤은 어떤 시간이 될까요? 과연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진면목을 만나게 될까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또 다른 하루. 하룻밤 사이 계절의 변화는 잘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하룻밤은 어떨까요? 혹시 뭔가를 확 깨칠 수도 있을까요? 무문간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낸 이들을 이끌고 계곡으로 향합니다. 잠을 푹 잤는지 아니면 밤새 번민에 시달렸는지 이들의 하룻밤이 궁금하기만 한데요. 어제 무문간에서 잘 지내셨죠? 네.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의 고민들과 지금 그 고민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뭐 방향이 보였다면 뭐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또 고민하셨으면 혜연 씨서부터 네.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뭐. 저는 박사님이 양파 껍질 얘기하셨잖아요. 40대가 양파 껍질이 제일 많다고, 차라리 10대나 20대는 좀 양파 껍질이 약하고 5, 60대는 아예 내려놓았으니까 이제 스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5, 60대는 힘이 없어서라도 내려놓는다고. 공감은 하는데 저는 계속 속으로 사실은 아니야,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수행도 많이 해서 나는 내려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약간 오만한. 그런데 어제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박사님 말씀이 들리고 스님 말씀이 들리면서 그것도 양파 껍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내를 사랑하고 있고 상대방을 판단 안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랬죠. 장점과 단점이 보이는 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하고 있어 라는 양파 껍질을 또 덮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울기 시작했거든요. 어제 혼자서 여기 방에서? 들어가세요?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 어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게 계속 보이면서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남들한테 아니야, 나는 인정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어, 나는 그거 밤새 말이야. 혼자 울었다는 혜연 씨. 자신의 본 모습을 살짝 엿보기라도 한 걸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제 무문관 처음 들어왔을 때 박사님이 그 스님한테, 도현 스님이죠, 스님한테 이 처자가 40대인데 업이 많대요, 카르마가 많대요, 스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업이 있으니까 사람이 태어났죠,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스르르 풀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버팅기다가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태어나는 순간 다 그래 이러면서 어제 방 안에 앉아있는데 세 분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 그냥 그러고 있는 너도 그냥 사랑하라고, 다 그렇다고, 괜찮다고 이러면서 밤새 울었어요. 안 울 줄 알았는데 또 우네. 운다라는 게, 감정이 올라온다는 게 속에 있는, 제일 속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겉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건강하니까
혜연 씨가 이제 해야 될 것도 그런 것 같다. 어제 무문관이랑 오늘 여기서 얘기했었던 거, 울었던 그 감정, 그 감각만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다시 또 양파 껍질 또 생겨,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그 속에서 보신 것 같은데 그 깨끗해야지만 보여져요. 거울이 들으면 때가 끼어 있다거나 가식이 끼어 있다거나 거짓이 끼어 있으면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리 또한 마찬가지고 내면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면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면 성실해지거든.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성실해져요. 쓸데없는 것에 눈을 안 돌린단 말이에요. 쫓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보는 눈들이 막 생겨요. 아름다운 것은 원래 향기를 품게 되거든. 그러면 거기서 저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주별님이라고 할 줄 모른다는 이 말이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절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에서 대학 교수로 파격적인 변신을 한 혜정 씨. 안 들고 그러면서 그 어느 땐가 생각이 이제 좀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살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제가 계속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계속 벽치고 있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꺼이꺼이 혼자 다 감당하고 혼자 뭘 하고 그래서 혼자 또 그걸 대충 하는 것보다는 또 적당히 뭔가 성취도도 또 내면서 그러는 사이 참 애쓰고 참 많이 힘들었다는 그 마음에 너무 울컥했어요. 나는 저 혜정 씨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혜정 씨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새로운 일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 도망가는 거거든요, 대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못 있는 사람들은요, 막 도망가요. 돌아보면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화도 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살이 걸렸을 때 3개 보는 거랑 몸살이 안 걸렸을 때 3개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직면하는가 이런 건데, 혜정 씨는 수고스러워요. 바깥쪽으로 막 나가.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를 피하는 거다, 계속.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그리고 자기한테 직면을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행지랑 제일 멋지게 칭찬받는 곳은 자기 자신이면 좋게요, 사실은.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주변에 지식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대학에 있는 사람들. 제일 유치한데 제일 고상한 척해요. 그래서. 그럼 지식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힘든 분이에요. 쌓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겹겹이 많으니까 저는 정진 스님한테 혜정 씨의 경우에는 좀 독한 얘기.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나 보살한테 똑같은 게 뭐냐? 한번 해주세요. 예. 역할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감당을 못 해요. 오버차지를 해야 돼. 오버차지 상태잖아. 그러니까 뭔가 다른 힘들을 빌려야 되는 거야. 거짓도 빌리고, 권위도 빌리고, 다른 여러 가지를 빌려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갑옷을 입게 되겠죠, 저절로. 나는 이제 그 속에서 그 안락함을 이제 추구를 할 수 있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갑옷이 무거워진 거야, 그냥. 뗄래 뗄 수도 없고, 갖고 갈래 갖고 갈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 상태를 알았으니까 갑옷을 벗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갑옷 없어도 사람은 자기의 진실함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갑옷이 돼요. 보호를 받는다고요. 진실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가슴 아프게 버린다고 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버려봤자 보이지도 않아. 누가 죽어가는 사람도 없어. 애쓰며 살아왔던 시간, 그리고 많은 성취가 오히려 혜정 씨를 가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
사별에 대한 그 슬픔이 막 다시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슬픔이 갑자기 왜 지금 이게 나타나나 생각을 했더니 그러니까 혼자 됐다는 그 느낌. 그것 때문에 좀 갑자기 슬퍼져서 그러니까 그때 그 슬픔과 108배를 하고 났을 때 이 슬픔이 같은 슬픔이었던 거예요. 혼자라는 거에 대한 슬픔. 혼자다. 예. 아가 알을 낳아가지고 알을 키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 그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게 또 그것 또한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쳐버렸어요. 많이 지쳐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누가 나를 지켜주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진 적도 없으실 것 같고 그냥 밖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만 하는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다 버리시고요.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사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도와준다고 하는 게 독이지. 그 존선 씨가 상황이 딸들이 크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냥 떠난 거야. 잡을 게 없잖아요. 처음엔 쓸쓸하거든요. 처음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무문관 처음에 들어갔을 때처럼 혼자 있는 것 같다고. 외롭고 우주에 버려진 것 같고. 그럴 때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잡아도 또 마찬가지예요. 딱 혼자 딱 쓰셔가지고 진짜 잡아야 될 걸 딱 잡았으면 좋겠고.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두 딸을 키운 존선 씨.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좋은 경험 하신 것 같고 또 돌아가시면 잊혀지실 거는 당연한 건데 잊혀지시더라도 한 가지 알고는 갔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라고. 나는 소중하니까가 맞아요. 시작인 거예요, 지금. 저걸 버리는 거 시작이에요. 내년에 통도사에서 오셔서 정진 스님 만나면 또 달라진 모습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계절이 바뀌었는데 그 푸른 잎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나무가 자라겠어요? 아니면 죽은 나무일 거거나 플라스틱일 거야. 떨굴 때는 힘들어요. 그냥 요번 가을에 이 해탈 프로젝트에서 그냥 다 떨궜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 있고 벌거벗은 채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펴요. 또 그것 가지고 또 집착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떨궈야 돼요. 놀라운 게 떨궈서 나 자신으로 딱 왔을 때, 맨나무로 딱 있을 때 그때 돼서야 그 다음에 또 자라고 커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쉽다면 누구나 해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을바람 부는 길을 따라 우린 통도사를 떠났습니다. 수많은 말과 생각을 남겨두고 다시 속세로 향했습니다. 병 속에 든 새알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한 달 여후 아주 특별한 곳에서 정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키 얼만겨? 제가 정기적으로 많은 이들과 만나는 대학로의 벙커, 우리들의 아지트로 스님을 초대한 겁니다. 스님도 산사에만 계시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중생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십사는 뜻이었죠. 좀 할 줄 알죠? 신경 쓰지 말라고. 남을 보자는 게 아니고 당신을 보고 싶어 하잖아, 그 옆에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숨길 것도 없고 저기 커버링 할 것도 없어. 배 좀 나오면 어때? 자랑스럽게 한 번 더 만져주면 되지. 통도사에 들어가서 지냈잖아요. 이제 스님도 이제 여기 나오셔가지고 설법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통도사에 또 우리 저 힘들고 가슴 아프고 이런 분들 올 때 스님의 이해력도 더 넓어지고요. 또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이 불교의 가르침이 사실은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강하게 힘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님이 나오셔서 처음에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스님이 시작하시면 많은 스님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 옛날에 대중과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승불교고 종교인데. 무리일 수도 있는 부탁을 선선히 들어주신 정진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표지 어디 있어요? 불교에서 인연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정말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인연이 있는 건가요? 끝. 있습니다. 정진 스님, 대중들을 다스리는 솜씨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있으시다잖아요. 끝. 네. 자, 질문하실 분이요? 네. 마이크를 주세요. 네, 편하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아픔은요. 왜냐하면 기억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고민과 고통을 정말로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고도의 내공을 요구합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나라는 사람이 그것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 정도로 훌륭한 자비심을 가졌다면 용서가 되겠는겨. 선생님 뭐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울고 웃고 그렇게 우리는 해탈이라는 곳을 향해 반걸음씩 다가가 보기도 했습니다. 강 박사님은 대체 행복으로서 밀어내라는 거고 저는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놈만 맨날 바꾼다 해가지고 해결 안 되지 제가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커피 취소해요. 스님과 함께한 시간, 저에게도 참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저 강신주와 함께한 해탈 프로젝트. 고백컨대 단번에 해탈에 도달하는 왕도는 없습니다. 이미 우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도 그 길 하나를 감히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의 진짜 얼굴. 그게 바로 본래 면목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꽃 못 피고 죽어요. 이제 꽃 피는 게 주인으로 사는 거고. 뭐에 의지해서 살까요? 이 사람한테 기댈 수가 없구나. 미화도 하지 말고 옛날에 잘 살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머물러 계시던가. 행복은 좀 포기하셔야 되겠죠. 좋아했던 친구가 죽었고 인귀의 장막은 본인이 만든 거예요.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인귀는 존재하지 않아.